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불쇼, 일당백, 3프로TV, 보다 등의 누적 구독자 1000만 명에 달하는 천재 기획자이자 진행자인 정영진의 시대유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연예인이 많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에게 최고의 연예인을 꼽으라면 단연 정영진님과 채용님입니다. 책 낭독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정영진님이 진행하는 일당백 채널의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에게도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일당백 북스테이를 통해 직접 만나 뵙고 식사도 함께 하며 짧게나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방송에서처럼 솔직하고 위트 넘치시는 모습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정영진님은 이 책을 쓰면서 책을 쓰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 어렵고 책에 쓴 말과 행동이 다르면 비판받기 쉬우며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이라 기록으로 남기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기에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스스로 고민하여 내놓은 해답을 가진 사람은 드문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평등, 약자, 부, 계급, 세대론, 성 등 민감한 주제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피하지 않고 모두가 각자의 주장을 가지는 것이 진정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책을 강력히 추천드리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인간인가? 왜라는 질문은 왜 중요할까?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왜라는 질문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언어나 도구의 사용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한 언어, 복잡하지 않은 도구는 일부 동물도 사용한다. 또 우리의 먼 조상인 유인원들도 당연히 언어와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다. 왜는 육하원칙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과 직접 연관이 없다. 사자에게 잡아먹힌 동료의 소식을 전할 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굴 공격했는지 등이 생존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아야 하고 비슷한 동물을 만나면 피해야 할 테니까. 그러나 왜라는 질문은 생존과는 무관하다. 그러니 인간은 왜라는 질문과 함께 진짜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떻게 벌었는지에는 관심이 많지만 왜 다른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벌어야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어떻게 그곳을 피해가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왜 그들이 시위에 나섰는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추하게 싸우고 있고
누가 말싸움에서 이겼는지는 흥미로워하지만 왜 싸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가 사라지니 생각할 시간이 없는 요즘에는 참 편하긴 하다. 그저 누가 이겼는지, 누가 많이 벌었는지, 어떻게 피해가면 되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이건 동물의 삶이다. 동물의 삶에 설득은 필요 없다.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사라진다. 인간은 그걸 벗어나 지금의 문명을 이루어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첨단 기술들, 종교, 예술, 철학 등 모든 것은 왜에서 시작했다. 왜 해가 뜨고 지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왜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지를 궁금해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질문을 포기하면서 인간은 동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하고, 돈이 될 일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시작하고, 동료든 경쟁자든 이기고 보면 된다는 식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 그들이 결국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시대의 성과물을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 모두가 집에 있는 컴퓨터와 휴대폰에 만족할 때 누군가는 왜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면 안 되는지 물었고, 모두가 휘발유로 달리는 자동차에 만족할 때 누군가는 왜 자동차가 전기로 달리면 안 되는지 물었다. 왜라는 질문을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고 앞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질문조차 없는 사람은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지언정 앞서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앞에 누군가를 두고 달려야 마음이 편하다. 자신이 맨 앞에 서면 본인도 불행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불행할 뿐이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왜 서 있는지도 잘 모를 테니까 말이다. 우리의 불안은 어쩌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어느 순간 수면보행증 환자처럼 깨보니 낯선 곳에 서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유교적 전통 때문인지 군대식 문화에 절여져서인지 우리는 오랫동안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쉼없이 달려왔다. 그럼에도 앞선 누군가가 늘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왜 라는 질문을 해도 될 때가 됐는데 오히려 그 질문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왜를 묻지 않던 기성세대들의 관성, 그리고 그들이 지금의 세대를 결핍 없이 길러낸 결과다. 현실의 불만과 결핍이 왜를 만들어낼 텐데, 아이의 모든 짐까지 부모가 짊어져야 헌신적인 좋은 부모인 것처럼 그려지다 보니 아이가 세상에 나갈 때까지 철부지처럼 굴면 부모 역할을 잘한 것으로 여긴다. 이 책에서 다룰 수많은 주제가 벌써 등장했으므로 이쯤에서 이번 이야기를 줄이고, 일단 이것만큼은 기억하자. 왜? 라는 질문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인생에서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 개인은 물론 사회 역시 이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모두가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라도 하자.
그럼 우리는 서서히 망할지라도 나는 비교적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나라도 잘 되려는 개인적 욕망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한 것이 당연하다는 착각. 인간은 행복할 이유가 없다. 원래 행복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허락된 쉼표 같은 것이다. 10만 년 전쯤으로 가보자. 인간은 하루 종일 식량을 찾아다녀야 겨우 배를 채울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잠시만 방심하면 호랑이나 곰에게 공격받아 목숨을 빼앗겼다. 같은 인간들끼리도 틈만 나면 무리를 지어 싸우며 서로를 죽이고 식량을 약탈했다. 목숨을 걸고 큰 사냥감을 잡았을 때, 꽤 큰 과일나무를 뜻하지 않게 발견했을 때,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그들의 식량과 토지를 빼앗았을 때만 숨을 내쉬며 잠깐 안도감을 느꼈을지 모르겠다. 그 정도가 과거의 인간에게 허락된 행복이었을 것이다. 현대 물질 문명의 시대에는 먹을거리를 찾을 걱정이 사라지고, 호랑이는 동물원에서 구경하고, 무리끼리의 싸움은 기껏해야 축구나 올림픽으로 간접 체험할 정도니 예전과 같은 찰나의 행복감을 느낄 일은 별로 없다. 대신 이와 비슷한 일을 겪거나 상정하면서도 비슷한 감정, 즉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됐다. 잔뜩 배를 채우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성과 뜨거운 밤을 보내고 더 큰 차와 비싼 집을 마련하면서 이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씻으며 안락함을 만끽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불안과 지루함을 반복하는 진자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극한의 공포와 불안 상황에서도 잠깐의 짬이 나면 어떻게든 안정을 취할 이유를 찾고, 극락과 같은 행복함 속에서도 금세 지루함을 느낀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나 현자가 행복을 조건이 아닌 태도라 하는 것이다. 굳이 따지면 행복한 사람이란 작은 일에도 행복의 요소를 잘 찾는 사람이다. 어쩌면 발전을 위해서도 그다지 행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행복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라면 현재 삶의 조건에 만족한다는 뜻이니 더 성장하기가 어렵다. 예민하고 불편한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무언가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보상을 하기 마련이다. 스스로를 괴롭혀 성공을 이뤄내든 현재의 삶에 만족하든 그것은 선택이며 어쩌면 천성일 수도 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인과 우리나라 사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아난다마이드 수치가 크게 차이난다. 아난다마이드는 엔도르핀보다 효과가 15배나 강해 몸속 마리화나라고 불리는데, 많이 분비될수록 현재 상황에 쉽게 만족한다고 한다. 인류의 시발점인 아프리카에는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유럽과 인도 등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인 한반도까지 이동했다고 한다. 불만족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려진 끝에 남은 사람들만 이 나라에 눌러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별로 행복할 이유가 없는 인류 중에서도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때문에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가 됐는지도 모르겠다.
한 심리학자에게 들은 조금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 어려서부터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함께 공부하던 여자친구와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집안은 여유롭지는 않아서 둘은 휴일도 없이 일한 끝에 마침내 대출을 받아 강남에 꽤 큰 아파트를 마련했다. 한강이 보이는 큰 아파트에 들어간 부부는 근사한 음악을 틀고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대출금을 갚기 위해 둘은 또 죽어라 돈을 벌었다. 출산 계획도 나중으로 미루고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신없이 출근했다가 휴대폰을 두고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때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아침 청소를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 테라스 티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한잔하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단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라 일해서 번 아파트의 테라스에서 정작 여유를 즐기는 건 청소 매니저였던 것이다. 그분을 비난할 마음은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난 누구를 위해 이렇게 일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부부는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떴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였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대충 살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왕 청소 일을 하려면 돈 많은 집에서 하자는 말도 아니다. 인간에게는 행복이 당연하지 않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디폴트다. 가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때 행복한 순간이 잠깐 찾아오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일상을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다. 그리고 이 고통 앞에 무릎 꿇지만 않는다면 결국 내 삶은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고통이 잠시 사라질 때 느낄 행복감을 놓치지 말고 충분히 즐겼으면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더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내 불행이 꽤나 많은 사람과 함께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인생을 망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다 괜찮아요. 모두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함께 노력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한마디들이다. 뭘 해보려 해도 잘 되지 않고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비루해 보일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위로도 되고 내 인생이 그렇게 잘못되진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런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런 말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를 망치는 위험한 말이다.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쓴다면 누구나 비슷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얼마나 적은 사람에게 자원이 더 몰리는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세상 어디든 비슷하다. 빈부격차, 권력과 계급 차이, 이성적인 매력의 격차, 지적 수준과 학습 불평등, 각광받는 외모와 그렇지 않은 외모 간의 간극 등 셀 수 없이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면, 특히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차이를 몸으로 겪은 어른이라면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세상에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있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웬만한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격차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벌어진 차이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설령 그렇게 죽으림을 다하더라도 극복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간사한 사람들은 진실을 숨기고 듣기에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다. 필요한 말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꺼내는 것이다. 그래야 인기를 끌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잠시라도 가슴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채소를 먹지 않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며 사탕을 먹이는 것과 비슷하다. 사탕에 빠진 아이는 자라면서 편식이 더욱 심해지고 이가 썩고 건강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기지만, 그때쯤이면 어려서 사탕을 물려주던 어른은 이미 다른 아이에게 가서 또다시 사탕을 물려주고 있을 것이다. 매번 병원에 다니면서 그 아저씨를 원망해도 소용없다. 과거의 달콤함에 젖어 자기 몸을 고쳐주는 의사보다 사탕 주던 그 아저씨를 그리워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 사탕을 팔아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던 아저씨는 정작 자신의 아들, 딸에게는 사탕 대신 입에 쓴 채소가 가득한 건강식을 제공한다. 여러분이 힘든 건 어른들 탓이니 사교육에 과몰입하지 말고 모두가 노력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던 아저씨는 정작 자신의 자식들은 치열한 학군지 한복판에서 키운다. 월 1,000만 원이 넘는 과외를 시키며 어려서부터 경쟁의 참맛을 보여준다. 그것도 다른 아이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팔아서 번 돈으로 말이다. 이후에는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 결국 다른 출발선을 만들어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노력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노력한 내 자식만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이 20살이라면 지금까지의 힘든 삶은 아마도 본인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30살쯤이라면 마냥 부모 탓만 할 수는 없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성공의 씨앗 정도는 튼튼하게 키우고 있어야 한다. 40살쯤이라면 당연히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출발선이 뒤쳐졌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 늦었다. 가난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빈곤에서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틀림없다. 가난은 결코 괜찮지 않다. 더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돈이 없어 건강보험 보장이 되는 것만 해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서 하는 소리다. 미술에 소질이 있는 아이를 미술학원에 가지 말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서 하는 소리다.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거나 미술에 재능이 있으면 모두 미술학원에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모두 치료를 못 받거나 모두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사회는 있었다. 그런 말로 현혹하는 사람들도 조심하자. 세상 어디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격차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기도 했다. 옆 사람 그리고 앞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 건지, 그 차이를 불평하며 앞서간 이들을 저주하며 살 건지, 아니면 달콤한 사탕발림에 취해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 건지는 온전히 각자의 선택이다. 너의 거짓말에 실망했다는 거짓말. 이성 친구에게든 동성 친구에게든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실망한 건 네 행동이 아니라 네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과연? 상대의 거짓말은 대체로 분노의 명분일 수는 있어도 실체는 아니다. 숨겨진 분노의 진짜 이유는 내가 입은 손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얼마를 손해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날 속인 게 화가 나 라고 말한다. 상대의 거짓말은 내게 감정이든 물질이든 손해를 끼칠 때만 문제가 된다. 어떤 사람이 연인에게 집이 대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집은 청담동이었다. 화가 날까? 혹은 대학과 전공이 충남대 심리학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서울대 경제학과였다면? 연봉이 3천만 원쯤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 건물주 아들의 연봉도 억대인 경우는 어떨까? 오히려 거짓말한 것이 매력 포인트 아니었을까? 어쩌면 위와 반대 상황에서도 내가 손해를 입지 않았지만 화가 나니까 거짓말에 화가 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척했거나 사회적 평판이 좋은 것처럼 말했지만 알고 보니 거짓이라면 손해볼 것이 많다. 만에 하나 주변 사람에게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가 그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평판 하락, 혹은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호감이 갔다가 그것이 물거품이 됐을 때 느낄 심리적 충격, 심지어 그런 조건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자괴감으로 인한 손해까지 올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상황을 하나만 더 보자.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 6개월치 생활비 2천만 원을 도박으로 날렸다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와 반대로 야근했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도박으로 200만 원을 따고 들어왔을 때 어느 쪽이 더 화가 날까? 거짓말에 실망했다고 하려면 두 번째 상황에 더 분노해야 하지만 현실에선 두 번째 경우엔 그러다 이르면 어쩌려고 그래? 다음부터는 하지마 정도로 잔소리를 하고 끝낸다. 거짓말이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거짓말은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사회의 신뢰 비용을 높이는 나쁜 습관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혼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익 증대를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다. 어려서는 대체로 첫 번째 이유로 거짓말할 때가 많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허락한 시간을 넘겨버렸을 때, 늦잠으로 인해 지각했을 때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다. 커서는 혼날 일이 별로 없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법으로 덜 혼이 나기 위해 그렇게 거짓말을 꾸며낸다. 이익을 늘리기 위한 거짓말도 많다. 뻔히 안 될 사업이 대박 날 것처럼, 이번 투자가 마지막인 것처럼 꾸며 막대한 자본금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들었을 때는 적어도 상대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상대의 거짓말에 내가 왜 화나는지 정도는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상대는 혼나지 않거나 자기 이익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나는 내게 유무형의 손해가 생기기에 화를 낸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거짓말로 인한 서로의 고통을 줄이기가 한결 편해진다. 진심을 알고 싶다면 혼을 내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면 된다. 상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화를 낼 것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아무 이유 없이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은 전부 다 거짓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게 말하기 전에 이미 도와줬을 것이다. 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이유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진실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린다. 그런 판타지는 상상에서만 펼치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수익이 확실한 정보는 결코 나에게까지 오지 않는다. 뒷날 사기꾼이라고 욕하기 전에 그런 거짓말에 내 소중한 자원을 던지지 말자. 앞으로는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네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보다는 화내지 않을 테니까 얘기해봐 라고 진실을 마주하거나 네 말 때문에 내가 500만 원을 날렸으니 책임을 느낀다면 다음 달까지 절반은 갚아줘 라고 손실을 만회할 대안을 제시하자. 이것이 적어도 실체 없는 거짓말에 화내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훌륭한 유권자 따위는 없다. 선거만 끝나면 정치인들은 말한다. 위대한 국민들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절묘한 여야 구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또 정치평론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들에 비해 정치인들은 너무나 형편없다고. 안타깝지만 정치인과 정치평론가들이 입으로만 번지르르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다. 그저 듣는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은데 정치인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미안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민들보다 좀 낫다.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명제는 거의 사실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정치 지도자에 비해 조금 못 미치는 국민들이 살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과연?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제발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내주는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윗사람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치인 없나요? 라고 인터뷰한다. 정말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자기 손으로 국민을 섬기기보다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놓고 경제는 뒷전이고 표만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싸움만 잘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인을 뽑아놓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걸까? 초보 정치인을 공약만 믿고 뽑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면
이런 말이 그나마 좀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은 지금껏 그 정치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 알면서도 뽑아준다. 재선에 3선, 십몇 년을 계속해서 뽑아준다는 건 그런 사람을 원했다고 해석해야 맞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면 상을 주고 오르면 매를 들었다 치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학생은 당연히 선생님은 성적이 내려가길 원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제 잘 알고 있다. 경제고 민생이고 내던지고 스스로를 위해 소리 지르고 회의장에 드러눕고 멱살만 잘 잡으면 국민들이 뽑아준다는 것을. 그러니 최소한 정치인들이 국민들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시쳇말로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을 계속 뽑아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모르겠다. 그런데도 왜 유권자들은 자기 수준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정치인들을 나무랄까? 첫 번째는 의뢰 그래야 할 것 같아서다. 지금까지 살면서 워낙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관성적으로 하는 말이란 뜻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 실제 정치인들이 어땠는지, 내가 정말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게 싫기 때문이다. 나라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외면하고 적어도 자신만큼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정치인을 욕하면 어깨가 좀 가벼워진다. 참 어리고 어리석은 생각이자 태도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실제로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런 반응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 다음 선거부터는 내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더니 원치 않는 방향의 정치인이 당선되었다. 다음 선거에는 좀 더 정신 차리고 나은 사람을 뽑겠다. 경제적 문제에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개입해줬으면 한다. 그런 능력 있는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들을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니 그 결과로 인한 악영향은 달게 받겠다. 와 같은 정상적인 사고의 인터뷰를 보고 싶다. 인생에 익스큐즈가 어디 있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이고 과연 이런 핑계를 인생 말년에 누구에게 댈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잘못 사귀는 바람에 대학을 그저 그렇게 갔더니 첫 직장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바람에 10배 오를 집을 못 사서 오라는 데가 진짜 많았는데 그놈의 의리 때문에 은퇴하고 시작한 장사가 코로나 때문에 망해버려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 아닌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날 수도 있다. 돌아보면 본인도 그 나쁜 친구였겠지만
그 주장대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면 그 순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학벌이 중요하단 얘긴 아니다. 그런 핑계를 댈 거라면 하라는 말이다. 30이 되든 40이 되든 평생 변명만 늘어놓느니 몇 년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하는 게 낫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기에는 1, 2년 빡세게 알바를 두세 개쯤 돌리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공부할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에서 기회를 못 잡았던 건 나도 좀 아쉽다. 어쩌겠나.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지 못했던 날 반성해야지. 주변을 보면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고 발품을 파는 사람이 많다. 평일에도 일이 끝나면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기보다는 임장을 다닌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 물려받거나 어쩌다 산 집이 운 좋게 수십억씩 오르는 줄 아는데 이런 사람은 극소수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적은 돈으로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샀다가 다시 또 아끼고 아껴 서울 변두리 그리고 서울 중심가로 조금씩 자산을 늘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때까지 눈물나게 절약하며 살아온 스토리를 들으면 저절로 존경심이 생긴다.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 그들을 존중하게 된다.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 중에도 가게를 열기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망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 자체를 별로 보지 못했다. 자영업이란 나의 거의 모든 자산과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하는 최고난도의 생계수단이다. 그렇다면 최소 1년 정도는 그 업종에서 일하며 그 일의 전 과정, 재료 공급처, 가공법, 마케팅 등을 꿰뚫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입지 분석, 시간대별 판매, 타깃 소비자 등을 연구해야 한다. 손님의 동선과 테이블당 인원별 객단가, 가족 위주의 손님을 고려할지 연인이나 부부 위주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할지 등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자영업 컨설팅 하는 분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준비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잡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나 역시도 그런 사례를 잘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트렌드에 딱 맞아 떨어져서 워낙 요리 솜씨가 좋아서 식당이 잘 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자영업자 상당수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준비하고 곧바로 창업했다. 아무 상관없는 내가 봐도 걱정이 될 정도다. 눈에 보이는 창업 비용은 보증금과 인테리어, 월세와 가맹점주 로열티 정도겠지만 보이지 않는 자원은 훨씬 많이 투입된다. 제일 크지만 빠뜨리기 쉬운 것은 나의 노동력과 기회비용, 심리적 소모비용까지 고려하면 어마어마하다. 이걸 3개월에서 6개월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잔인한 말이지만 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건 경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창업이 너무 많아서다. 준비되지 않은 선택에 대한 실패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그 책임을 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저 인생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남겼다는 생각은 자신에게나 낭만적일 뿐 누구도 관심 없는 스토리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도 말년의 초라한 삶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뭔가 잘 되지 않았다면
깨달았을 때 다시 잘 고쳐야 한다. 인생 초중반에는 여유가 없고 돈이 없어도 그나마 주변에서 이해해 주지만 인생 후반기에도 핑계만 댄다면 수군거림을 듣게 될 뿐이다. 젊었을 때는 워라밸 같은 철없는 얘기는 꺼내지도 말자.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그렇게 한가롭게 살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쉬는 시간마저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으로 쓴다. 굳이 따지면 라타벨, 라이프 타임 밸런스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인생의 전반기는 열정적으로 살고 경제적 안정을 이룬 후에는 조금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겠다는 계획 말이다. 워라밸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일단 일은 삶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이 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출근을 하기 위해 양치질하고 머리 감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 영업직 사원이 깔끔한 정장을 사거나 해외 바이어와 소통하기 위해 영어 회화를 배우는 것 모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일임에도 일과 연결된다. 분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밸런스를 잡겠다는 건지. 워라밸 같은 달콤한 단어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조심, 또 조심할 일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출산율을 높이는 이유.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저출산은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즉,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출산이 저절로 줄어들고 있는 것일 뿐 아이를 낳지 않아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유니버스 25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다. 동물학자인 존 B. 캐론이 이상적인 인구 밀도를 연구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으로 그는 먼저 쥐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곳은 온도와 습도는 물론 먹이와 취침, 여가활동 등 가능한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하나의 세계였다. 쥐들은 예상대로 무럭무럭 자라고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개체수가 4마리에서 400마리까지 느는 동안 쥐들은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 600마리에 이르자 쥐들 사이에 위계가 형성되었고 새끼를 돌보지 않거나 공격성이 높은 이른바 악녀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 수컷 사이에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상당수의 소외된 수컷쥐들이 불안한 행동을 취하거나 구석에서 오로지 먹는 행위에만 집중했다. 암컷쥐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생식 행위를 거부한 채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 당연히 개체수 증가는 크게 꺾였다. 그러다 개체수가 2천여 마리를 넘어서자 수컷쥐의 상당수가 더 이상 다른 수컷과 경쟁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몸을 치장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동물사회의 치장행위는 보통 교미를 위한 것인데 이 경우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장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와 무성애,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쥐들의 사회는 빠르게 붕괴되었고 암컷들은 임신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혹여 임신하더라도 유산하거나 갓 낳은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며칠 만에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 게다가 먹이가 충분했음에도 동족을 먹는 카니발리즘과 같은 끔찍한 일까지 생겨났다. 쥐들은 생식 능력을 상실하고 실험 시작 2년여 만에 마지막 임신을, 그리고 4년 만에 모든 개체가 사라졌다.
굳이 이 유명한 실험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우리의 미래가 쥐 실험과 어디까지 똑같아질지 궁금하다. 80년대의 인구 증가를 걱정하고 산하 제한을 실시한 것도 이런 쥐 연구 같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인구 증가로 인해 공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인구는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어떤 정책도 듣지 않을 만큼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연애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만 꾸미는 수컷들도 크게 늘었다. 동성애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새끼를 괴롭히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카니발리즘 정도가 남은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이 과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를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하는 창구로 생각하고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부모들, 물리적으로 뜯어먹지만 않을 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사이버 레카들이 당당하게 활동하는 걸 보면 이미 우리도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실험은 50년 전에 오래된 실험이기도 하고 당시 실험 환경이 쥐들이 살기에 충분하지 않았기에 보인 정형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지적도 물론 유효하지만 나는 이 실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헛짓거리로 존망의 골든타임을 날려먹고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라는 말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니 출생률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용어부터 정의하자면 출산율이란 보통 합계 출산율을 이르는 말로 가임기 여성 대략 15세에서 49세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고 15세부터 49세까지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해 계산한다. 그리고 출생률은 1년 동안의 출생아 총수를 해당 연도의 총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즉, 출생률은 말 그대로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아기가 태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체 인구에서 남성 혹은 노인과 아이의 숫자가 많다면 설령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두세 명 낳더라도 수치는 적게 나올 수 있다. 반면 출산율, 즉 합계 출산율은 임신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을 아이를 예측하는 일종의 추정치다. 기존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 데이터가 근거이므로 실제 출산 완료 데이터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출산율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말이고 출생률은 여성 인권을 높이는 성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지금 미디어에서는 대부분 출생률이 0.7이니 0.6이니 하면서 엉뚱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틀린 표현을 쓰는 셈이다. 이는 성차별적인 표현인 여의사, 여선생이라는 단어를 바꾸자는 움직임과는 전혀 다르다.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꿔도 좋고 자궁을 포궁으로 부르자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출산율을 출생률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불편해하니 고등어를 오징어로 바꾸자는 것과 비슷하다. 고등어 대신 대딩어로 바꾸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존재하는 오징어의 이름과 충돌되는 단어로 대체하면 고등어잡이 어부와 상인, 경매사와 생선가게의 혼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군가의 불쾌감 때문에 틀린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다른 선진국들도
경제 발전을 이루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는 유교 문화, 비교 심리,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 등이 더해져 출산율이 급격히 추락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아이를 훨씬 덜 낳는다. 미국 이민자들의 출신 국적별 출산율만 비교해봐도 그렇다. 게다가 이 나라에서 20, 30년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안다. 돈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비루한 일인지. 비교가 일상인 경쟁의 전쟁터에 내 사랑하는 아이를 내놓을 부모가 얼마나 있겠는가. 나와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을 좀 더 지어주거나 한 달에 10, 20만 원을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저출산 대책은 미래가 아닌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발벗고 나서느냐에 달려있다. 현재의 젊은이들이 20, 30년 살아보니 우리나라가 살만하다고 느낀다면 굳이 나라가 뭘 지급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출산은 본능적인 일이라 설득이나 유인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낳을만 하겠다가 아니라 그동안 살만했다가 중요하다. 물론 나는 적어지는 인구에 적응해서 남은 사람들이라도 잘 살자는 주의지만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이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면 미래의 아이보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불쇼, 일당백, 3프로TV, 보다 등의 누적 구독자 1000만 명에 달하는 천재 기획자이자 진행자인 정영진의 시대유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연예인이 많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에게 최고의 연예인을 꼽으라면 단연 정영진님과 채용님입니다. 책 낭독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정영진님이 진행하는 일당백 채널의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에게도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일당백 북스테이를 통해 직접 만나 뵙고 식사도 함께 하며 짧게나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방송에서처럼 솔직하고 위트 넘치시는 모습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정영진님은 이 책을 쓰면서 책을 쓰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 어렵고 책에 쓴 말과 행동이 다르면 비판받기 쉬우며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이라 기록으로 남기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기에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스스로 고민하여 내놓은 해답을 가진 사람은 드문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평등, 약자, 부, 계급, 세대론, 성 등 민감한 주제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피하지 않고
모두가 각자의 주장을 가지는 것이 진정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책을 강력히 추천드리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인간인가? 왜라는 질문은 왜 중요할까?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왜라는 질문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언어나 도구의 사용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한 언어, 복잡하지 않은 도구는 일부 동물도 사용한다. 또 우리의 먼 조상인 유인원들도 당연히 언어와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다. 왜는 육하원칙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과 직접 연관이 없다. 사자에게 잡아먹힌 동료의 소식을 전할 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굴 공격했는지 등이 생존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아야 하고 비슷한 동물을 만나면 피해야 할 테니까. 그러나 왜라는 질문은 생존과는 무관하다. 그러니 인간은 왜라는 질문과 함께 진짜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떻게 벌었는지에는 관심이 많지만 왜 다른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벌어야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어떻게 그곳을 피해가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왜 그들이 시위에 나섰는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추하게 싸우고 있고 누가 말싸움에서 이겼는지는 흥미로워하지만 왜 싸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가 사라지니 생각할 시간이 없는 요즘에는 참 편하긴 하다. 그저 누가 이겼는지, 누가 많이 벌었는지, 어떻게 피해가면 되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이건 동물의 삶이다. 동물의 삶에 설득은 필요 없다.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사라진다. 인간은 그걸 벗어나 지금의 문명을 이루어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첨단 기술들, 종교, 예술, 철학 등 모든 것은 왜에서 시작했다. 왜 해가 뜨고 지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왜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지를 궁금해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질문을 포기하면서 인간은 동물이 되어 가고 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하고 돈이 될 일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시작하고 동료든 경쟁자든 이기고 보면 된다는 식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 그들이 결국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시대의 성과물을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 모두가 집에 있는 컴퓨터와 휴대폰에 만족할 때 누군가는 왜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면 안 되는지 물었고 모두가 휘발유로 달리는 자동차에 만족할 때 누군가는 왜 자동차가 전기로 달리면 안 되는지 물었다. 왜라는 질문을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고 앞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질문조차 없는 사람은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지언정
앞서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앞에 누군가를 두고 달려야 마음이 편하다. 자신이 맨 앞에 서면 본인도 불행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불행할 뿐이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왜 서 있는지도 잘 모를 테니까 말이다. 우리의 불안은 어쩌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어느 순간 수면보행증 환자처럼 깨보니 낯선 곳에 서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유교적 전통 때문인지 군대식 문화에 절여져서인지 우리는 오랫동안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쉼없이 달려왔다. 그럼에도 앞선 누군가가 늘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왜 라는 질문을 해도 될 때가 됐는데 오히려 그 질문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왜를 묻지 않던 기성세대들의 관성, 그리고 그들이 지금의 세대를 결핍 없이 길러낸 결과다. 현실의 불만과 결핍이 왜를 만들어낼 텐데 아이의 모든 짐까지 부모가 짊어져야 헌신적인 좋은 부모인 것처럼 그려지다 보니 아이가 세상에 나갈 때까지 철부지처럼 굴면 부모 역할을 잘한 것으로 여긴다. 이 책에서 다룰 수많은 주제가 벌써 등장했으므로 이쯤에서 이번 이야기를 줄이고 일단 이것만큼은 기억하자. 왜? 라는 질문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인생에서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 개인은 물론 사회 역시 이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모두가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라도 하자. 그럼 우리는 서서히 망할지라도 나는 비교적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나라도 잘 되려는 개인적 욕망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한 것이 당연하다는 착각. 인간은 행복할 이유가 없다. 원래 행복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허락된 쉼표 같은 것이다. 10만 년 전쯤으로 가보자. 인간은 하루 종일 식량을 찾아다녀야 겨우 배를 채울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잠시만 방심하면 호랑이나 곰에게 공격받아 목숨을 빼앗겼다. 같은 인간들끼리도 틈만 나면 무리를 지어 싸우며 서로를 죽이고 식량을 약탈했다. 목숨을 걸고 큰 사냥감을 잡았을 때, 꽤 큰 과일나무를 뜻하지 않게 발견했을 때,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그들의 식량과 토지를 빼앗았을 때만 숨을 내쉬며 잠깐 안도감을 느꼈을지 모르겠다. 그 정도가 과거의 인간에게 허락된 행복이었을 것이다. 현대 물질 문명의 시대에는 먹을거리를 찾을 걱정이 사라지고 호랑이는 동물원에서 구경하고 무리끼리의 싸움은 기껏해야 축구나 올림픽으로 간접 체험할 정도니 예전과 같은 찰나의 행복감을 느낄 일은 별로 없다. 대신 이와 비슷한 일을 겪거나 상정하면서도 비슷한 감정, 즉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됐다. 잔뜩 배를 채우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성과 뜨거운 밤을 보내고 더 큰 차와 비싼 집을 마련하면서 이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씻으며 안락함을 만끽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불안과 지루함을 반복하는 진자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극한의 공포와 불안 상황에서도 잠깐의 짬이 나면 어떻게든 안정을 취할 이유를 찾고 극락과 같은 행복함 속에서도 금세 지루함을 느낀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나 현자가 행복을 조건이 아닌 태도라 하는 것이다. 굳이 따지면 행복한 사람이란 작은 일에도 행복의 요소를 잘 찾는 사람이다. 어쩌면 발전을 위해서도 그다지 행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행복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라면 현재 삶의 조건에 만족한다는 뜻이니 더 성장하기가 어렵다. 예민하고 불편한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무언가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보상을 하기 마련이다. 스스로를 괴롭혀 성공을 이뤄내든 현재의 삶에 만족하든 그것은 선택이며 어쩌면 천성일 수도 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인과 우리나라 사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아난다마이드 수치가 크게 차이난다. 아난다마이드는 엔도르핀보다 효과가 15배나 강해 몸속 마리화나라고 불리는데 많이 분비될수록 현재 상황에 쉽게 만족한다고 한다. 인류의 시발점인 아프리카에는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유럽과 인도 등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인 한반도까지 이동했다고 한다. 불만족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려진 끝에 남은 사람들만 이 나라에 눌러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별로 행복할 이유가 없는 인류 중에서도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때문에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가 됐는지도 모르겠다. 한 심리학자에게 들은 조금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 어려서부터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함께 공부하던 여자친구와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집안은 여유롭지는 않아서 둘은 휴일도 없이 일한 끝에 마침내 대출을 받아 강남에 꽤 큰 아파트를 마련했다. 한강이 보이는 큰 아파트에 들어간 부부는 근사한 음악을 틀고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대출금을 갚기 위해 둘은 또 죽어라 돈을 벌었다. 출산 계획도 나중으로 미루고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신없이 출근했다가 휴대폰을 두고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때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아침 청소를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 테라스 티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한잔하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단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라 일해서 번 아파트의 테라스에서 정작 여유를 즐기는 건 청소 매니저였던 것이다. 그분을 비난할 마음은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난 누구를 위해 이렇게 일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부부는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떴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였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대충 살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왕 청소 일을 하려면 돈 많은 집에서 하자는 말도 아니다. 인간에게는 행복이 당연하지 않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디폴트다. 가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때 행복한 순간이 잠깐 찾아오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일상을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다. 그리고 이 고통 앞에 무릎 꿇지만 않는다면 결국 내 삶은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고통이 잠시 사라질 때 느낄 행복감을 놓치지 말고 충분히 즐겼으면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더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내 불행이 꽤나 많은 사람과 함께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인생을 망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다 괜찮아요. 모두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함께 노력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한마디들이다. 뭘 해보려 해도 잘 되지 않고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비루해 보일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위로도 되고 내 인생이 그렇게 잘못되진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런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런 말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를 망치는 위험한 말이다.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쓴다면 누구나 비슷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얼마나 적은 사람에게 자원이 더 몰리는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세상 어디든 비슷하다. 빈부격차, 권력과 계급 차이, 이성적인 매력의 격차, 지적 수준과 학습 불평등, 각광받는 외모와 그렇지 않은 외모 간의 간극 등 셀 수 없이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면 특히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차이를 몸으로 겪은 어른이라면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세상에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있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웬만한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격차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벌어진 차이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설령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더라도 극복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간사한 사람들은 진실을 숨기고 듣기에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다. 필요한 말이 아니라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꺼내는 것이다. 그래야 인기를 끌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잠시라도 가슴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채소를 먹지 않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며 사탕을 먹이는 것과 비슷하다. 사탕에 빠진 아이는 자라면서 편식이 더욱 심해지고 이가 썩고 건강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기지만 그때쯤이면 어려서 사탕을 물려주던 어른은 이미 다른 아이에게 가서 또 다시 사탕을 물려주고 있을 것이다. 매번 병원에 다니면서 그 아저씨를 원망해도 소용없다. 과거의 달콤함에 젖어 자기 몸을 고쳐주는 의사보다 사탕 주던 그 아저씨를 그리워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 사탕을 팔아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던 아저씨는 정작 자신의 아들, 딸에게는 사탕 대신 입에 쓴 채소가 가득한 건강식을 제공한다. 여러분이 힘든 건 어른들 탓이니
사교육에 과몰입하지 말고 모두가 노력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던 아저씨는 정작 자신의 자식들은 치열한 학군지 한복판에서 키운다. 월 1,000만 원이 넘는 과외를 시키며 어려서부터 경쟁의 참맛을 보여준다. 그것도 다른 아이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팔아서 번 돈으로 말이다. 이후에는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 결국 다른 출발선을 만들어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노력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노력한 내 자식만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이 20살이라면 지금까지의 힘든 삶은 아마도 본인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30살쯤이라면 마냥 부모 탓만 할 수는 없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성공의 씨앗 정도는 튼튼하게 키우고 있어야 한다. 40살쯤이라면 당연히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출발선이 뒤쳐졌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 늦었다. 가난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빈곤에서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틀림없다. 가난은 결코 괜찮지 않다. 더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돈이 없어 건강보험 보장이 되는 것만 해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서 하는 소리다. 미술에 소질이 있는 아이를 미술학원에 가지 말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서 하는 소리다.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거나 미술에 재능이 있으면 모두 미술학원에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모두 치료를 못 받거나 모두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사회는 있었다. 그런 말로 현혹하는 사람들도 조심하자. 세상 어디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격차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기도 했다. 옆 사람, 그리고 앞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 건지, 그 차이를 불평하며 앞서간 이들을 저주하며 살 건지, 아니면 달콤한 사탕 발림에 취해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 건지는 온전히 각자의 선택이다. 너의 거짓말에 실망했다는 거짓말. 이성 친구에게든 동성 친구에게든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실망한 건 네 행동이 아니라 네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과연? 상대의 거짓말은 대체로 분노의 명분일 수는 있어도 실체는 아니다. 숨겨진 분노의 진짜 이유는 내가 입은 손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얼마를 손해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날 속인 게 화가 나 라고 말한다. 상대의 거짓말은 내게 감정이든 물질이든 손해를 끼칠 때만 문제가 된다. 어떤 사람이 연인에게 집이 대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집은 청담동이었다. 화가 날까? 혹은 대학과 전공이 충남대 심리학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서울대 경제학과였다면? 연봉이 3천만 원쯤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 건물주 아들의
연봉도 억대인 경우는 어떨까? 오히려 거짓말한 것이 매력 포인트 아니었을까? 어쩌면 위와 반대 상황에서도 내가 손해를 입지 않았지만 화가 나니까 거짓말에 화가 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척했거나 사회적 평판이 좋은 것처럼 말했지만 알고 보니 거짓이라면 손해볼 것이 많다. 만에 하나 주변 사람에게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가 그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평판 하락, 혹은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호감이 갔다가 그것이 물거품이 됐을 때 느낄 심리적 충격, 심지어 그런 조건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자괴감으로 인한 손해까지 올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상황을 하나만 더 보자.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 6개월치 생활비 2천만 원을 도박으로 날렸다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와 반대로 야근했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도박으로 200만 원을 따고 들어왔을 때 어느 쪽이 더 화가 날까? 거짓말에 실망했다고 하려면 두 번째 상황에 더 분노해야 하지만 현실에선 두 번째 경우엔 그러다 이르면 어쩌려고 그래? 다음부터는 하지 마 정도로 잔소리를 하고 끝낸다. 거짓말이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거짓말은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사회의 신뢰 비용을 높이는 나쁜 습관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혼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익 증대를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다. 어려서는 대체로 첫 번째 이유로 거짓말할 때가 많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허락한 시간을 넘겨버렸을 때, 늦잠으로 인해 지각했을 때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다. 커서는 혼날 일이 별로 없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법으로 덜 혼이 나기 위해 그렇게 거짓말을 꾸며낸다. 이익을 늘리기 위한 거짓말도 많다. 뻔히 안 될 사업이 대박 날 것처럼, 이번 투자가 마지막인 것처럼 꾸며 막대한 자본금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들었을 때는 적어도 상대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상대의 거짓말에 내가 왜 화나는지 정도는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상대는 혼나지 않거나 자기 이익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나는 내게 유무형의 손해가 생기기에 화를 낸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거짓말로 인한 서로의 고통을 줄이기가 한결 편해진다. 진심을 알고 싶다면 혼을 내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면 된다. 상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화를 낼 것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아무 이유 없이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은 전부 다 거짓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게 말하기 전에 이미 도와줬을 것이다. 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이유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진실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린다. 그런 판타지는 상상에서만 펼치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수익이 확실한 정보는 결코 나에게까지 오지 않는다. 뒷날 사기꾼이라고 욕하기 전에 그런 거짓말에 내 소중한 자원을 던지지 말자. 앞으로는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네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보다는 화내지 않을 테니까 얘기해봐 라고 진실을 마주하거나 네 말 때문에 내가 500만 원을 날렸으니 책임을 느낀다면 다음 달까지 절반은 갚아줘 라고 손실을 만회할 대안을 제시하자. 이것이 적어도 실체 없는 거짓말에 화내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훌륭한 유권자 따위는 없다. 선거만 끝나면 정치인들은 말한다. 위대한 국민들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절묘한 여야 구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또 정치평론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들에 비해 정치인들은 너무나 형편없다고. 안타깝지만 정치인과 정치평론가들이 입으로만 번지르르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다. 그저 듣는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은데 정치인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미안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민들보다 좀 낫다.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명제는 거의 사실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정치 지도자에 비해 조금 못 미치는 국민들이 살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과연?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제발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내주는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윗사람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치인 없나요? 라고 인터뷰한다. 정말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자기 손으로 국민을 섬기기보다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놓고 경제는 뒷전이고 표만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싸움만 잘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인을 뽑아놓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걸까? 초보 정치인을 공약만 믿고 뽑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면 이런 말이 그나마 좀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은 지금껏 그 정치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 알면서도 뽑아준다. 재선에 3선, 십몇 년을 계속해서 뽑아준다는 건 그런 사람을 원했다고 해석해야 맞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면 상을 주고 오르면 매를 들었다 치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학생은 당연히 선생님은 성적이 내려가길 원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제 잘 알고 있다. 경제고 민생이고 내던지고 스스로를 위해 소리 지르고 회의장에 드러눕고 멱살만 잘 잡으면 국민들이 뽑아준다는 것을. 그러니 최소한 정치인들이 국민들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시쳇말로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을 계속 뽑아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모르겠다. 그런데도 왜 유권자들은 자기 수준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정치인들을 나무랄까? 첫 번째는 의뢰 그래야 할 것 같아서다. 지금까지 살면서 워낙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관성적으로 하는 말이란 뜻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 실제 정치인들이 어땠는지, 내가 정말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게 싫기 때문이다. 나라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외면하고 적어도 자신만큼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정치인을 욕하면 어깨가 좀 가벼워진다. 참 어리고 어리석은 생각이자 태도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실제로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런 반응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 다음 선거부터는 내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더니 원치 않는 방향의 정치인이 당선되었다. 다음 선거에는 좀 더 정신 차리고 나은 사람을 뽑겠다. 경제적 문제에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개입해줬으면 한다. 그런 능력 있는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들을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니 그 결과로 인한 악영향은 달게 받겠다. 와 같은 정상적인 사고의 인터뷰를 보고 싶다. 인생에 익스큐즈가 어디 있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이고 과연 이런 핑계를 인생 말년에 누구에게 댈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잘못 사귀는 바람에 대학을 그저 그렇게 갔더니 첫 직장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바람에 10배 오를 집을 못 사서 오라는 데가 진짜 많았는데 그놈의 의리 때문에 은퇴하고 시작한 장사가 코로나 때문에 망해버려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 아닌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날 수도 있다. 돌아보면 본인도 그 나쁜 친구였겠지만 그 주장대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면 그 순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학벌이 중요하단 얘긴 아니다. 그런 핑계를 댈 거라면 하라는 말이다. 서른이 되든 마흔이 되든 평생 변명만 늘어놓느니 몇 년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하는 게 낫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기에는 1, 2년 빡세게 알바를 두세 개쯤 돌리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공부할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에서 기회를 못 잡았던 건 나도 좀 아쉽다. 어쩌겠나.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지 못했던 날 반성해야지. 주변을 보면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고 발품을 파는 사람이 많다. 평일에도 일이 끝나면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기보다는 임장을 다닌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 물려받거나 어쩌다 산 집이 운 좋게 수십억씩 오르는 줄 아는데 이런 사람은 극소수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적은 돈으로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샀다가 다시 또 아끼고 아껴 서울 변두리 그리고 서울 중심가로 조금씩 자산을 늘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때까지 눈물나게 절약하며 살아온 스토리를 들으면 저절로 존경심이 생긴다.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 그들을 존중하게 된다.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 중에도 가게를 열기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망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 자체를 별로 보지 못했다. 자영업이란 나의 거의 모든 자산과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하는 최고난도의 생계수단이다. 그렇다면 최소 1년 정도는 그 업종에서 일하며 그 일의 전 과정, 재료 공급처, 가공법, 마케팅 등을 꿰뚫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입지 분석, 시간대별 판매, 타깃 소비자 등을 연구해야 한다. 손님의 동선과 테이블당 인원별 객단가, 가족 위주의 손님을 고려할지 연인이나 부부 위주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할지 등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자영업 컨설팅 하는 분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준비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잡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나 역시도 그런 사례를 잘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트렌드에 딱 맞아 떨어져서 워낙 요리 솜씨가 좋아서 식당이 잘 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자영업자 상당수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준비하고 곧바로 창업했다. 아무 상관없는 내가 봐도 걱정이 될 정도다. 눈에 보이는 창업 비용은 보증금과 인테리어, 월세와 가맹점주 로열티 정도겠지만 보이지 않는 자원은 훨씬 많이 투입된다. 제일 크지만 빠뜨리기 쉬운 것은 나의 노동력과 기회비용, 심리적 소모 비용까지 고려하면 어마어마하다. 이걸 3개월에서 6개월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잔인한 말이지만 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건 경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창업이 너무 많아서다. 준비되지 않은 선택에 대한 실패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그 책임을 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저 인생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남겼다는 생각은 자신에게나 낭만적일 뿐 누구도 관심 없는 스토리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도 말년의 초라한 삶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뭔가 잘 되지 않았다면 깨달았을 때 다시 잘 고쳐야 한다. 인생 초중반에는 여유가 없고 돈이 없어도 그나마 주변에서 이해해 주지만 인생 후반기에도 핑계만 댄다면 수군거림을 듣게 될 뿐이다. 젊었을 때는 워라밸 같은 철없는 얘기는 꺼내지도 말자.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그렇게 한가롭게 살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쉬는 시간마저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으로 쓴다. 굳이 따지면 라타벨, 라이프 타임 밸런스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인생의 전반기는 열정적으로 살고 경제적 안정을 이룬 후에는 조금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겠다는 계획 말이다. 워라밸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일단 일은 삶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이 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출근을 하기 위해 양치질하고 머리 감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 영업직 사원이 깔끔한 정장을 사거나 해외 바이어와 소통하기 위해 영어 회화를 배우는 것 모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일임에도 일과 연결된다. 분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밸런스를 잡겠다는 건지, 워라밸 같은 달콤한 단어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조심, 또 조심할 일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출산율을 높이는 이유.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저출산은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즉,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출산이 저절로 줄어들고 있는 것일 뿐
아이를 낳지 않아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유니버스 25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다. 동물학자인 존 B. 캐론이 이상적인 인구 밀도를 연구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으로 그는 먼저 쥐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곳은 온도와 습도는 물론 먹이와 취침, 여가 활동 등 가능한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하나의 세계였다. 쥐들은 예상대로 무럭무럭 자라고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개체수가 4마리에서 400마리까지 느는 동안 쥐들은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 600마리에 이르자 쥐들 사이에 위계가 형성되었고 새끼를 돌보지 않거나 공격성이 높은 이른바 악녀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 수컷 사이에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상당수의 소외된 수컷쥐들이 불안한 행동을 취하거나 구석에서 오로지 먹는 행위에만 집중했다. 암컷쥐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생식 행위를 거부한 채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 당연히 개체수 증가는 크게 꺾였다. 그러다 개체수가 2천여 마리를 넘어서자 수컷쥐의 상당수가 더 이상 다른 수컷과 경쟁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몸을 치장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동물사회의 치장행위는 보통 교미를 위한 것인데 이 경우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장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와 무성애,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쥐들의 사회는 빠르게 붕괴되었고 암컷들은 임신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혹여 임신하더라도 유산하거나 갓 낳은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며칠 만에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 게다가 먹이가 충분했음에도 동족을 먹는 카니발리즘과 같은 끔찍한 일까지 생겨났다. 쥐들은 생식 능력을 상실하고 실험 시작 2년여 만에 마지막 임신을, 그리고 4년 만에 모든 개체가 사라졌다. 굳이 이 유명한 실험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우리의 미래가 쥐 실험과 어디까지 똑같아질지 궁금하다. 80년대의 인구 증가를 걱정하고 산하 제한을 실시한 것도 이런 쥐 연구 같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인구 증가로 인해 공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인구는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어떤 정책도 듣지 않을 만큼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연애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만 꾸미는 수컷들도 크게 늘었다. 동성애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새끼를 괴롭히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카니발리즘 정도가 남은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이 과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를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하는 창구로 생각하고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부모들, 물리적으로 뜯어먹지만 않을 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사이버 레카들이 당당하게 활동하는 걸 보면 이미 우리도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실험은 50년 전에 오래된 실험이기도 하고 당시 실험 환경이 쥐들이 살기에 충분하지 않았기에 보인 정형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지적도 물론 유효하지만 나는 이 실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헛짓거리로 존망의 골든타임을 날려먹고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라는 말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니 출생률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용어부터 정의하자면 출산율이란 보통 합계 출산율을 이르는 말로
가임기 여성 대략 15세에서 49세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고 15세부터 49세까지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해 계산한다. 그리고 출생률은 1년 동안의 출생아 총수를 해당 연도의 총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즉, 출생률은 말 그대로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아기가 태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체 인구에서 남성 혹은 노인과 아이의 숫자가 많다면 설령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두세 명 낳더라도 수치는 적게 나올 수 있다. 반면 출산율, 즉, 합계 출산율은 임신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을 아이를 예측하는 일종의 추정치다. 기존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 데이터가 근거이므로 실제 출산 완료 데이터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출산율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말이고 출생률은 여성 인권을 높이는 성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지금 미디어에서는 대부분 출생률이 0.7이니 0.6이니 하면서 엉뚱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틀린 표현을 쓰는 셈이다. 이는 성차별적인 표현인 여의사, 여선생이라는 단어를 바꾸자는 움직임과는 전혀 다르다.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꿔도 좋고 자궁을 포궁으로 부르자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출산율을 출생률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불편해하니 고등어를 오징어로 바꾸자는 것과 비슷하다. 고등어 대신 대등어로 바꾸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존재하는 오징어의 이름과 충돌되는 단어로 대체하면 고등어잡이 어부와 상인, 경매사와 생선가게의 혼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군가의 불쾌감 때문에 틀린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다른 선진국들도 경제 발전을 이루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는 유교 문화, 비교 심리,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 등이 더해져 출산율이 급격히 추락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아이를 훨씬 덜 낳는다. 미국 이민자들의 출신 국적별 출산율만 비교해봐도 그렇다. 게다가 이 나라에서 20, 30년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안다. 돈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비루한 일인지. 비교가 일상인 경쟁의 전쟁터에 내 사랑하는 아이를 내놓을 부모가 얼마나 있겠는가. 나와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을 좀 더 지어주거나 한 달에 10, 20만 원을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저출산 대책은 미래가 아닌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발벗고 나서느냐에 달려있다. 현재의 젊은이들이 20, 30년 살아보니 우리나라가 살만하다고 느낀다면 굳이 나라가 뭘 지급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출산은 본능적인 일이라 설득이나 유인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낳을만 하겠다가 아니라 그동안 살만했다가 중요하다. 물론 나는 적어지는 인구에 적응해서 남은 사람들이라도 잘 살자는 주의지만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이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면 미래의 아이보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